네, 다음 순서에서는 퀀트 하반기 전망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퀀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하고 파생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국내 베이스의 퀀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퀀트 전략이라고 하면 정성적인 분석이 아닌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그런 여러 가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량적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해서 어떤 투자 기회가 있고 어떤 스타일이 좋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약간 포트폴리오 차원 뭐 스타일 측면으로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그런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위에 다 써 있습니다. 배당주, 가치주, 반도체, 이 세 가지의 컨셉, 이런 테마에 주목을 하자라는 결론입니다. 뒤에서도 뭐 디테일하게 언급을 드리지만 앞에 이제 서머리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 이런 이제 정책, 밸류업 정책 이후에 후속되는 기업들의 이런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뭐 밸류업 정책이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되고 이거에 대한 참여도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건 한국이 이제 전체적인 그 성장성이 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측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공감을 하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이 주주 환원을 좀 늘렸던 그런 사례가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주 환원의 그 율이 주주 환원율,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될 수도 있고요. 배당금 증가 이런 것들을 좀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2000년도, 2007년도에 주주환원율이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죠. 저 상태로 유럽이 계속 이제 주주환원율을 계속 높여가는 그 레벨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주주환원율이 40%대에서 1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80%에서 100%까지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 밸류 유럽의 가치주가 유럽의 벤치마크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는 측면이 이번 이제 전망 자료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한국의 어떤 밸류업 정책이 이 주주환원율로 확대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의 가치주 배당주에도 상당한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어떤 수치를 보시면요, 최근 이제 12개년 동안 저희 이제 총합을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좀 그렸을 때 한국은 이제 글로벌에 비해서 주주 환원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29%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29% 안에서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19%는 이제 배당 그리고 10%는 자사주 소각. 특히나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모습이 관찰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하고 비슷한 모습.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도 밸류업 정책, 구조 이런 정책을 통해서 밸류업 정책을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국이 시작을 했고, 이제 이제 중국이 이제 시작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배당과 어떤 주주 환원율이 계속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 이제 소각 비율 그리고 배당 비율이 상당히 좀 높죠. 미국하고 캐나다는 거의 100%. 그러니까 순익이 이제 100이 있으면 100을 모두 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선진국적인 어떤 이 시스템이라든지 상당히 좀 강한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한국하고 이제 100%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뭐 이제 50%에서 6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앞전에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치주가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율이 좀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가치주에 상당히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유럽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이 약간 좀 인기가 식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오른쪽 이제 죄송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거래 대금은요, 이 서울 부동산 가격 지수하고 상당히 연동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많이 사는 그런 환경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거에 대한 담보 가치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좀 들어오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먼저가 되는 선부동산 후 주식 후 코스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좋지가 않으면서 코스닥의 거래 대금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인기가 조금 좀 식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거래 대금은 실질적으로 작년 상당히 높았던 수준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지금 뭐 8조에서 9조 원 요 평균 거래 대금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낮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상당히 역의 콜레이션이 큰 것이 고배당이라든지 저평가에 대한 투자 스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닥 거래 대금이 떨어지게 되면 가치주라든지 배당주가 아웃퍼폼을 한다라는 통계적인 결과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코스닥 거래 대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성장주,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는 가치주가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코스닥이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좀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가치주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이제 변모가 되고, 이런 환경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닥 거래 대금이 하락했을 때 유리한 스타일들, 저PER이라든지 고배당, 이게 모든 팩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저에게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최근같이 이제 하락했을 때 유리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퀄리티 팩터들, 가치 팩터들이, 배당 팩터들이 많이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하락했을 때 유리한 스타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코스닥 거래 대금이 늘어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담보가치 상승을 하고 금리도 떨어지는 환경에서 코스닥 거래 대금이 좀 올라갔을 때는 고베타라고 하면 지수의 변동성이, 종목의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롱을 하고 저베타를 이제 숏을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터의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거래 대금 상이라든지 공매도 상이 고베타, 거래 대금, 그러니까 이 종목장, 이 테마장, 이런 컨셉이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컨셉인 것 같고요. 금리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환경, 기대해보시면 내년이나 좀 우리가 이제 연말에 어떤 그런 지표들을 보고 연말에나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법한 약간 조금 이제 유연한 이런 보시면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이런 가치주의 강세에 상당히 좀 수혜가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에 최근에 이제 그 외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코스피의 외인 순매수 금액과 저PER, 저PBR 대표적인 그 가치 팩터의 그 성과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이제 정의 관계가 뚜렷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리스크 온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 자산 시장에서 어떤 리스크가 계속 테이킹, 위험 선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치주가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측면은 중국 가치주에도 상당히 큰 수혜고,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과 한국은 이 수급적인 그 방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MSCI 이머징 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뭐 인도, 대만, 한국, 뭐 브라질 요 이제
다섯 국가가 상당히 좀 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치주가 좀 유리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같은 통을 쓰는 같은 방을 쓰는 한국의 가치주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환경, 리스크 온의 그런 환경,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가치주가 상당히 유리해 보인다. 배당주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의 수급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이 스타일 베팅의 주력이 되는 그런 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연금들이 이제 가치형, 뭐 배당형, 중소형주, 성장형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스타일을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밸류업 정책 이후에 기관들은 가치주에 상당히 좀 많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거적으로도 연도별 이제 기관들이 가치주의 어떤 수급과 가치주의 성과는 상당히 정해관계가 뚜렷했다라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의 기관들의 수급이 높아지면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의 아웃퍼폼이 관찰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기관들도 밸류업 정책에 화답하듯이 가치주라든지 배당주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라는 측면은 해당 스타일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제 플로우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저희는 이제 가치주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이제 9월 달까지 이제 지수가 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밸류업 지수가 들어가 있는 팩터,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뭐를 보고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팩터들은 단기순이익, 영업현금 흐름, PBR, ROE,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자산 소각 요 6가지 팩터를 고려하겠다라고 2차 세미나 때 이제 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스코어링을 해본 결과 자동차, 통신, 손해보험, 유틸리티, 은행, 호텔 레저, 증권, 생명보험 이런 순서대로 스코어링이 높았다. 즉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왔을 때 해당 업종군들에 대한 수급적인 분배가 우선시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가격이 싸거나 캐시플로우가 좋거나 배당을 좀 많이 주거나 이런 컨셉의 업종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섬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 SK네트워크스, KT, KTNG, 키움증권, JB금융주주 이런 종목군들이 자사주 비율이 높고 그래서 소각 비율은 실질적으로 2024년도까지 상당히 좀 높았고 매출 순이익이라든지 PER, PBR,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FCF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이 팩터들 중에서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스코어링이 높았다라는 것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9월달에 나오고 12월달에 ETF가 나오고 공적자금 즉 국민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이제 벤치마크로 삼았을 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는 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반도체 업종은 하반기에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다.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그 영업이익은 한국의 그 경기 선행 지수하고 상당히 좀 유사성을 좀 보입니다. 한국 경기의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경기 사이클 따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물론 다 예상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치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이제 올해 말이라든지 25년도 초에는 반도체의 OP가 즉 영업이익이 피크된다라는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요 사이클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반도체 상승 사이클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어지는데 그 상승 사이클의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격이 오릅니다. 반도체 주가가 오르고 이제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상승 사이클이 어느 정도 정점이 좀 찍어져 있는 하반기부터는 약간 좀 반도체 업종의 실적 그 주가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이제 오른쪽 보시다시피 반도체의 영업이익과 반도체 주가의 어떤 관계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사해 보이지만 상승 사이클의 전반부에만 오르가고 후반부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반도체가 피크를 찍는다, 피크아웃한다라는 것이 우려라고 하면 지금 상승 사이클인 이런 전반부의 2분기, 3분기에 반도체를 팔아야 되느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우려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은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피크아웃이 되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군도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뭐 오른쪽 뭐 마찬가지지만 이 경기 선행 지수의 피크아웃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어떤 이제 이익의 피크아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다시 그 주가의 반등을 좀 불러 일으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컨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이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필수 소비재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나쁘면은 좋을 일이 남았고 좋으면 나쁠 일이 남았지만 어찌됐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이제 AI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소비재로 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업종군들을 굳이 지금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파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냐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컨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연말에 타이밍이 좀 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의 어떤 전반부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지나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는 항상 나타나는 그런 시기적으로 우려가 되는 그런 시기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를 팔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뭐 성장주를 살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중소형주를 살 것이냐, 종목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갖는다 이렇게 의문점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을 오히려 올해 이제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는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제 매수를 유지하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투자 전략을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제 배당에 우리가 투자하는 컨셉은 사실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어떤 그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떨어질 거를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코스피 인버스를 50% 사고 코스피 고배당 50에 대한 어떤 인덱스를 매수를 했을 때 50대 50으로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낮다라는 것이죠.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189%포인트 상당히 좀 높은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한 10%에서 12%, 12%에서 13%가 계속해서 쌓이는 이건 이제 토탈 리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는 컨셉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고배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는 사실상 우리가 믿고 하셔도 된다라고 통계적으로는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고배당 주를 조금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약간 힙하게 투자하고 싶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고배당 팩터와 가장 시너지가 좋은 것은 순이익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성장, 배당 모멘텀 이런 팩터를 이제 가미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가 성과로 보시더라도 고배당이라는 스타일보다는 배당 성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쪽에 대한 수익률이 조금 더 좋거든요. 물론 이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고배당의 어떤 스타일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제 성장의 그 이제 요소를 좀 가미를 하게 되면 중장기로 성과가 고배당 50보다도 조금 더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왼쪽은 그냥 고배당 50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고배당 지수, 뭐 여러 가지 ETF가 있겠지만 아무거나 고배당 ETF를 50% 사시고 코스피를 인버스를 50% 사시면 중장기로 성과가 뭐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랑 두 가지는 조금 우리가 배당 투자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조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순이익 상향이라는 이런 팩터. 결국 이제 순이익이 상향 조정이 돼야 배당이
좀 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쓰거나 개인 순매수 상위 팩터도 같이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왼쪽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오른쪽은 캐피탈 게인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른쪽 이제 종목군들을 제가 선정을 했을 때 뭐 GS건설이라든지 SFA, LX 인터내셔널, NC소프트, DB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을 실제적으로 뭐 상위 10개만 10%씩 다 이제 매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피를 숏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전략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팩터들을 계속해서 월간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계속 이제 퀀트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이제 리밸런싱 컨셉의 이제 종목 포트폴리오 좀 뽑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거 복잡하면 그냥 뭐 코스피를 이제 숏을 하고 그냥 고배당 지수에 이제 베팅을 하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는 중장기적으로 가만히 놔두는 전략도 재테크에 상당히 좀 중요한 성과,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상당히 좀 파워풀한 성과를 좀 얻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퀀트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